예, 반갑습니다. 아우, 어린 학생도 있네. 야, 멋있다. 저는 지금 소개를 받은 이강수라고 합니다. 그 원래 공부는 이제 박사 논문은 반민특위였어요. 예, 이게 친일파 청산에 대한 반민특위 연구가 이제 그걸 2003년도에 박사 논문으로 썼고, 그러고 나서 한 10년 정도 지나서 2014년에 이 신익희 선생에 대해서 이제 책을 썼습니다. 독립기념관에서 이제 아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제목을 제가 재밌게 좀 달았어요. 좌우를 넘나드는 신익희라는 명칭을 좀 잡아봤거든요. 아마 그 당시에서는 좀 독특한 제목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신익희에 대한 평가가 극에 달 양쪽 다, 한쪽에서는 좀 극단적으로 기회주의자, 한쪽에서는 이렇게 좀 우익 민족주의 내지는 뭐 이런 여러 가지 평가가 있었던 상태에서 이걸 좀 전체를 아우러서 좀 표현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신익희를 여기서 지금 강의를 하게 돼서 정말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신익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신익희 하면 뭐가 생각날까요? 이게 대통령 선거 맞아요. 그게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거. 그러니까 1956년 반독재 민주화 운동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이승만보다 거의 뭐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이게 무가 된 거죠. 그리고 이승만이 다시 한번 대통령이 되게 되는 이 사건으로 이해를 하시는 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민족주의자로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걸 전체적으로 이 사람이 태어난 게 1894년이거든요. 1894년은 한말이고 가보 농민 전쟁 때죠. 1894년부터 1956년까지니까 사실은 한말 일제 시대 현대사를 통틀어서 전체를 다 살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을 이해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 한국 근현대사를 전체를 다 이해해야지만이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전체를 다 녹이기에는 만만치는 않겠지만, 가볍게 생각을 했을 때 이 양반들의 그 행적을 크게 보면은 재밌는 구석이 보여요. 뭐냐면 한말에는 한학을 공부해요, 이 양반이. 그런데 엉뚱하게 일본 유학을 가요. 또 미국 영어 공부도 하고 이러는 사람이 되고, 일제강점기에는 임시정부를 기초를 합니다. 그래서 우익 민족주의자로 흔히 알려져 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내무부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는 조선청년전위동맹이라고 해서 북한 정권을 수립하는 쌍두마차, 그러니까 김일성 부대하고 중국 연안파라고 하는 두 개가 합쳐서 북한 정권을 만들거든요. 그 연안파의 핵심이 바로 조선청년동맹이에요. 전위동맹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거기에도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생뚱맞고 처음 들어보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민족주의자면서도 한편으로는 극좌적인 것까지 왔다 갔다 하신 분이에요. 그 해방 이후에는 미군정 쿠데타를 일으켜요. 이건 이따가 다시 설명하겠지만, 흔히 신탁통치 과정에서 미군정의 정권을 임시정부로 갖고 오자라는 그런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미군정이 스스로 쿠데타라고 표현을 해요. 미군정 문서에 보면은 그걸 또 정확하게 신익희 쿠데타라는 말까지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남조선 가도 입법이라고 해서 미군정이 만든 정치 기구가 있어요. 일종의 지금으로 하면 국회와 같은 건데, 미군정 내에 있는 국회, 그 국회의 의원으로 또 참여를 해요. 그러니까 미군정 쿠데타도 참여하고 미군정 정치에도 참여를 하고 둘 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승만과 함께 단정을 또 참여를 해요. 그래서 초대 국회의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과 극을 달리는 모든 면들이 다 나오고 있는 이 모습을 한말서부터 현대사까지 50년대까지 이걸 과연 통틀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까? 이게 저로서는 이제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미 내지는 호기심 이제 이런 느낌이 확 들어서 이 주제를 잡았습니다. 근데 실제 보면은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이 가학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입니다. 원래
경기도 광주 쪽에서 이 그 집안이 형성돼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태어나고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 주로 원래 유명한 가문이 그 조선 시대에서부터 유명한 이조 판사부터 이런 것들 등등을 해왔던 그런 가문이에요. 아주 정통 그 양반 가문인 거죠. 그런데 고조부에서 와서 약간 달라졌어요. 그게 뭐냐면 그 정제두라고 해서 이제 양명학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양명학이 우리 대한민국 양명학을 끌고 왔던 이분인데 그분이 손녀 사이가 되면서부터 그 뭐랄까요 신익희 집안의 분위기 이거는 성리학에서 갑자기 양명학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양명학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겁니다. 청나라 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용주의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현실주의를 강조하는 그런 학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양명학을 가학으로 받아들이고 어려서부터 그걸 배워왔다라고 하는 점이 어떤 의미에서는 신익희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학이 결국은 신익희의 모습에서 여기저기서 이제 나오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 어렸을 때 신익희가 좌우명이라고 해서 목각에 세웠던 것에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모두 쓰지 않고 남은 것이 있으면 자연에 돌려보내고 쓰지 않고 남은 것 녹봉은 정부에 돌려보내고 그다음에 쓰지 않고 남아 있는 재물은 백성에게 내어줘야 한다. 이런 말들을 목각에다 이렇게 세워놓고 그걸 이제 이렇게 실천하려고 지속적으로 고민을 했던 양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님도 제가 알기로는 신익희 아버님도 집안에 있었던 노비들을 일정하게 면천을 시켜주는 이런 모습을 어려서부터 보면서 성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집안의 분위기가 신익희의 또 다른 모습으로 비출 수가 있는데 아이러니하게 1908년에는 한성 외국어 학교에서 영어를 공부합니다. 이 영어를 공부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신익희는 자서전에서 그런 말을 해요. 앞으로 대세는 영어권이다. 영어가 모든 정보를 끌고 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관점 때문에 유학을 좀 많이 가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일찌감치 그걸 이제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유학을 배웠는데 갑자기 영어 공부를 하겠다라고 해서 한성 외국어 학교를 간 겁니다. 그러고 나서 1912년에 일본을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메이지 유신 거기에서 정치 경제학과를 공부하는데 일본 유학을 가게 된 이유도 일종의 신익희 입장에서는 그 지피지기라고 할까? 그렇게 이제 본인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을 적이라고 한다면 그들을 이기려고 하면은 그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만이 알 수 있다. 그러려면은 일본 한복판으로 우리가 들어가야지 된다라고 하면서 일본 유학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일본 유학을 가서도 그냥 공부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하구에 28 독립선언을 이끌었던 그 하구에라든지 그다음에 조선학회 등에 이제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회장도 하고 여러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나중에 신익희가 독립운동 과정에서 조직을 만들고 이끌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학지강이라는 그 잡지, 이게 이제 하구회의 기관지로 이제 학지강을 만들게 되는데 그 학지강이라는 잡지도 자기가 발간인이 돼서 전체 주관을 하는 거죠. 주관이 돼서 여러 이제 주제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학지강 발간 내용을 신익희가 발간 주관으로 있었을 때 그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그 주제를 쭉 보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세계 사조에 대한 것 혹은 민족 의식에 대한 것 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재미있는 것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이 일본 유학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우리가 근현대에서 알만한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만났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친구 관계가 아주 튼튼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장독수하고 너무 가까워요. 이게 약간은 갈등도 좀 있긴 하지만 마지막에 지금 현재 민주당이 뿌리가 되는 민주당을 만들 때도 이 장독수랑 같이 만들게 됩니다. 그다음에 송진우 역시 이제 우익이긴 하지만 그렇고 조만식, 안재용, 홍윤섭이라고 해서 이 양반은 조금 더 좌파적인 성향이 있지만 임시정부에도 참여하고 북한 정부에도 일정 정도 관여를 좀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조소왕이라든지 조소왕도 이제 대표적으로 상균주의를 주장해서
임시정부 내에서는 약간 중도 좌파에 가까운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사회당을 만드는데 이 양반하고도 가깝게 되고, 호경익이라고 해서 이제 중국 그 대만이 이제 지금으로 하면 대만이죠. 장개석 부대에서 그 일정한 무장 투쟁을 하고 있었던 장군 출신인데 이 양반도 여기서 같은 동학으로 같이 공부하는 학생으로 다 만나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여기 학생도 있지만 친구를 잘 만나야 돼. 친구가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한 거야. 그리고 설령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그 친구들이 잘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진짜 친구들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서로 잘 사귀는 것도 좋은 것 같아. 이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앞으로 보이겠지만 시니키 행적에서 여러 형태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고 있다가 그 시니키는 유학 과정에서도 그냥 있지 않고 중간중간 방학 때마다 집에 한국으로 이제 조선으로 온 거죠. 집에 와서 광독 강숙이라는 일종의 야학이에요. 야학. 그러니까 서당이 아니고 야학, 근대적인 교육을 하는 야학인데 이 야학을 좀 많이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한 이유가 그거예요. 교육이 없으면 개인의 성공도 민족의 독립도 불가하다라고 하는데, 이 시니키와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재밌는 하나의 주제예요. 무장 독립운동을 할 때에도 그 무관학교를 자체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해방 이후에는 여기 국민대학교를 누가 만들었어요? 시니키가 만들잖아요. 그 시니키가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육에 대한 인식이 되게 강한 양반이에요. 그래서 독립운동과 또 하나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는 이제 법이라는 것이 있겠습니다만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미국 유학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때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것은 약간은 그 당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사회 진화론적인 관점도 좀 작용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회 진화론이라는 게 뭐예요? 약육강식이거든요. 강자가 약자를 먹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 자연이 이치처럼 사회도 그런 식으로 흘러갈 것이다. 그래서 강국이 약국을 먹는 것도 당연하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제국주의 논리이긴 한데 그 부분을 일정 정도 당시 지식인들은 대부분 다 인식을 그냥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책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걸 이제 현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이 제국주의 논리였다라고는 하겠지만 당시에 있는 사람은 그걸 인식하지는 못했고, 어쨌건 보편적인 인식이 그런 인식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는 강국이 나라로 가야 된다. 그게 바로 미국이다. 그래서 미국 유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미국 유학을 가려면. 그 직업을 구한 게 귀국해서 보성 법률 상업학교 교사가 됩니다. 이게 뭐 교수라는 말도 있고 교사라는 말로도 표현하는데, 교수라는 말이 교사라는 말하고 당시로서는, 우리는 지금은 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는 교사, 대학교는 교수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교수나 교사나 엄밀한 의미에서 교사가 더 높은 의미거든요. 그 교사라는 것은 가르치는 거거든요. 모범이 되는 존재, 선생님, 스승이라는 개념이고, 교수라는 것은 가르치고 배우는 거거든요. 그냥 약간 기계적인 개념이 그 안에는 좀 포함이 돼 있는 거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선생님, 이제 교사 이런 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인격 자체에 대한 존경심이 일정 정도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이런 개념인데, 어쨌건 거의 교사를 하면서 비교헌법이나 국제공법, 그다음에 재정학 등을 가르칩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이 비교헌법하고 국제공법을 했다라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은 국제정치학을 했잖아요. 법을 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필요에 의해서 이제 법을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어쨌건 그 나름 와세다 대학까지 졸업을 할 정도로 이렇게 나름 엘리트 출신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법을 배웠기 때문에 상당히 좀 빨리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고 있을 때 민족 자결주의가 1918년에 이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선언이 됩니다. 그러니까 민족 자결주의, 민족은 스스로 자기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 운명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네 라고 지식인들이 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일어난 게 이제 흔히 3.1운동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도 우리 운명을 우리가 결정하자 라고 하는 것이 외부의 영향을 받은 것은 이제 이거라고 하는 건데,
근데 사실은 이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는 그 모든 식민지 국가에 다 적용된 게 아니었어요. 당시에. 뭐냐면 이게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온 건데 1차 세계대전 때 그 전쟁을 일으킨 나라는 어디예요? 독일이에요, 독일. 그러니까 독일을 중심으로 한 그 식민지 국가에게만 적용되는 논리였어요. 그리고 그 식민지를 베껴놓고 그것을 다시 연합군들이 서로 먹기 위해서 장악하기 위한 논리 하나로 사실은 요걸 쓴 건데 우리는 일본이었잖아요. 전쟁에 참여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였지만 우리도 그거의 영향으로 독립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순수한 마음이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건 그러고 나서 시니키는 야 중국으로 가자 그리고 독립운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중국 망명, 그러니까 유학은 포기하고 중국 망명을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19년에 이렇게 유학을 가려고 이제 왔는데 서울역에 도착하니까 3월 2일이에요. 하필이면 3월 2일이면 3.1운동이 막 한참이 3.1운동이 3월 1일 날 벌어진 것만이 아니거든요. 이게 한 달 이상 계속 갑니다. 경우에 따라 어디는 4월 달까지도 3.1운동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서울역도 마찬가지 3월 1일 날도 있었고 3월 2일 날도 시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 만세 시위를 보다 보니까 야 이거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도 당시 이제 학교 제자였던 김기덕이나 한창환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제 연락을 해서 만세 시위를 그 운동을 좀 주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상해로 이제 3월 19일 날 가게 되는데 상해를 가고 나서부터 이제 또 하나 시니키가 드디어 이제 대한민국이 정면에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3월 달에 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임시정부는 1914년 4월 달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데 당시 시니키는 민족대표회의에 참석을 해요. 그 어린 나이에. 19년이면 25살이에요. 25살이에요. 1894년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5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린 친구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동영서부터 그냥 그 나이 많으신 분들하고 같이 민족대표회의에 29명 중에 하나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가장 크게 한 것이 임시정부라는 것을 조직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그걸 이제 처음으로 조직하게 되는데 그때 여러 가지 이 회의에서 논의가 됩니다. 크게 보면 네 가지인데 하나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을 설립한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뭐냐? 지금으로 하면 대한민국 국회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국회를 만들어서 이 국회를 통해서 의정원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자. 그 전까지만 해도 왕이나 황제가 모든 것을 다 결정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자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국호도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바꾸자.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바꾸자라고 한 겁니다. 이 대한제국은 제가 뭐예요? 황제예요. 황제. 그러니까 황제의 나라다 이거예요. 대한제국은 황제의 나라예요. 그냥. 근데 대한민국은 뭐예요? 국민, 민의 나라예요. 민의 나라. 그러니까 개념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래서 뭐 얼마 전에도 이제 촛불혁명이 있고 국민 주권주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나왔던 국민주권주의라는 단어가 사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게 그 처음이 바로 여기인 거예요. 1919년 4월 달에 나왔던 이때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렇게 이따가 내가 다시 하겠지만 임시헌장에도 대한민국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국채를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것으로 드러내고 그것을 공포하기 시작한 것이 시니키가 참여했던 여기서부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조직은 총 6개의 부서를 만들고 시니키는 당시 내무부 차장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임시헌장이라는 헌법을 만들게 돼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이 있는 것처럼 당시 임시헌장도 헌법이에요. 헌법. 그러니까 최초의 헌법이 뭐냐라고 하면 시니키가 만든 임시헌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만든 사람은 조수아하고 시니키 등등인데 아까 시니키가 법을 강의했다고 했잖아요. 그 강의한 것이 결과적으로 임시헌장을 만드는 그리고 제정하는 그 실무위원으로 실제 들어가서 관여를 하게 되는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 최초의 정부 조직은 대통령제일까요? 총리제일까요? 총리제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통령 중심제,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대한민국이 넘버원이겠지만 당시로서는 총리가 처음에는
넘버원이었어요. 그리고 그 넘버원을 누구를 시켰냐? 이승만이었어. 어쨌건 이건 다시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6개의 부처를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이 당시 요것만이 아니고 이제 이따가 다시 하겠지만 당시 청년 그 시니키는 이게 법과 조직을 만드는 핵심 실무자로 활동을 하면서 그야말로 시니키의 전성시대, 시니키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시기. 여러분들도 보면은 가장 화려한 시기가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때가 정말 내가 화려했어 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시니키한테는 1919년이에요. 첫 번째가 1919년이고 또 한 번의 기회가 오겠지만 가장 컸던 것이 바로 1919년이고 이 시기는 시니키를 시니키로서 이제 부각시켜주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했던 대한민국 임시현장을 잠시 보면 이겁니다. 첫 번째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주공화제. 말 그대로 민이 주인인 나라다 이거예요. 왕이나 양반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황제가 아니고 그냥 민, 모든 국민, 백성 이런 사람이 주인인 나라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왕이나 황제가 이끄는 것이 아니고 임시의정원, 즉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결의해서 통치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계급이 없고 일체평등하다. 당시까지만 해도 사실은 해방 이후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신분제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토지에 보면은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신분은 없어졌다고 하지만은 계속해서 뭐랄까요, 노비와 같은 존재가 계속 존재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비치게 됩니다. 그리고 선거권하고 피선거권도 이제 만들어지고 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1919년에 만들어졌다는 것은 세계사적으로도 결코 늦지가 않아요. 엄청 빠른 시기예요. 이게 이제 서양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양사도 생각보다는 되게 늦어요. 피선거권을 모든 국민에게 주는 것이 늦는데 우리는 헌법에 이렇게 임시헌장에 최초의 헌법에 집어넣어 버린 거죠. 그리고 구주에 보면은 공창제라는 게 있어요. 공창제라는 게 뭐냐면 옛날 춘향이처럼 관노비, 관기생을 인정한 건데 이것이 한참 동안 인정해요. 이것도 일제시대까지 계속되는데 공식적으로는 폐지하는 거죠. 1919년에는 더 이상 춘향이와 같은 관노비는 그 기생, 관에 소속되어 있는 기생, 사적으로 고생된 게 아니고 이런 것은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0조에 보면은 국토 회복 후 1년 내에 국회를 소집한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독립이 되게 되면 우리가 대표다. 그리고 우리가 대표로 1년간은 운영을 하고 그 새로운 기관에 새로운 대표 기관에 넘겨줄 것이다. 이런 것이 암묵적으로 이제 숨어져 있는 이런 것입니다. 이게 이제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자, 어쨌건 이제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지고 또 하나가 재밌는 게 연통제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 연통제는 지금으로 하면은 그 행안부의 내무부 조직, 각 도가 있고 시군구가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을 그 일제 시대에도 임시정부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도, 군, 면까지 이렇게 쭉 해서 담당자를 놓고 임시정부의 주요한 내용들을 전달해주는 통로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누가 했어요? 지금도 이런 조직은 내무부, 옛날로 하면 내무부가 행안부가 관장을 하는 것처럼 당시도 내무부가 주관을 하는 거죠. 이 내무부는 누가 있어요? 안창호 선생이 이제 장관을 하고 있고 지금으로 하면 그 다음에 차관과 같은 것이 신익희가 맡고 있는 거죠. 이 연통제를 만든 사람도 안창호 선생이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던 사람은 신익희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익희가 내부 조직을 장악하는 이제 이런 것이 일제 시대의 그 어떤 그 조직을 만들어봤던 경험들이 이제 하나씩 발현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건 거고 이 연통제가 해방 이후에는 정치공작대라고 하는 전국적인 조직이 또 있습니다. 이걸 만드는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정치공작대가 나중에 미군정을 아주 압박을 가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내부 조직이 됩니다. 어쨌건 내무부 차장으로서 연통제를 운영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정부 통합헌법도 제정을 하게 됩니다.
임시정부는 지금 상해 하나가 만들어지긴 했죠. 근데 국내에도 한성정부라는 것이 또 만들어졌고 노령에도 만들어졌어요. 러시아 지역에서도. 이런 등등으로 여러 개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을 모두 다 통합을 시켜서 하나로 만들자라는 말들이 당연히 나오겠죠. 임시정부가 서로 임시정부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통합정부를 만들자라고 합의가 돼서 통합헌법도 만들게 됩니다. 그게 이제 1919년 8월 달에 그렇게 되는 건데, 이때 이제 정부 형태가 총리제에서 대통령제로 바뀌고, 그 다음에 상권 분립 체계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통합헌법을 만들 때 이제 지금으로 하면은 의정원 회의록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회의록을 이제 뒤져보면은 통합헌법은 안창호 선생이 입안했다고 돼 있는데, 그 회의록을 보게 되면 신익희 선생이 그 모든 안건들에 대해서 답을 하고 그 대답을 이렇게 그 대안을 제시하고 하고 있는 모습들이 비춰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겉으로는 그 안창호 선생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실무는 신익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아는 사람이 그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거의 대부분 다 신익희가 대답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재밌는 것이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당시에는 임시정부는 이승만은 외교 노선을 주장을 했고 이동희는 무장투쟁 노선을 주장을 해왔었는데, 신익희 선생은 우리 정부의 정강 주의는 군사본이다 라는 말을 하게 돼요. 군대, 무장투쟁이 기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편적으로 합의된 말은 아닐지는 몰라도 본인 생각으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답변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이제 다양한 무장투쟁 활동에도 어떤 의미에서는 갈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저희가 평가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신익희가 통합헌법을 만드는데도 관여를 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이승만이 불신임 운동에도 직접적으로 관여가 돼 있습니다. 사실 이승만은 이게 총리 혹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 되게 골치가 아팠어요. 먼저 위임 통치론을 주장을 해요. 그것도 1919년 3월 달에 임시정부가 수립되기 바로 직전에 위임 통치를 주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일본에 있느니 미국 연합군 측이 한국을 위임 통치해주라 이런 거예요. 황당한 거죠. 그랬더니 이거에 대해서 단지 신채호 선생이 이런 말을 해요. 이승만은 이완용보다 더 큰 역적이다.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이승만은 나라를 찾기도 전에 팔아먹었다. 그러니까 진짜 그런 거죠. 나라를 찾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팔아먹은 거예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위임 통치론이 주장되어지면서 이승만에 대한 반론이 엄청나게 반대가 나왔겠죠. 독립운동가 내에서, 진영 내에서. 그걸 소식을 들은 국내 사람만이 아니라 상해, 중국에 있는 사람, 러시아에 있는 독립운동가 등등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야 저게 뭐냐, 지금 저 사람이 독립운동을 하겠다는 거냐, 뭐냐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러다가 그 이승만이 임시정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명은 됐는데 일종의 취임을 하진 않는 거야. 그러니까 1919년 4월 달에 총리가 되고 1919년 8월 달에는 대통령이 됐는데 계속해서 취임을 하지 않아요. 오질 않아. 그냥 이 사람 어디 있어요? 하와이에 있는 거잖아요. 하와이에서만 그냥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됐으면 관저가 이제 상해에 있으니까 상해로 와야 할 거 아니에요. 오질 않고 그냥 나는 바쁘다, 힘들다, 뭐 여러 이유를 들어서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익희가 도래 촉구안, 그러니까 와라, 빨리 오라라는 촉구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안 들어왔는데 결국은 20년 12월 달에 이승만이 오게 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한 두세 달이 있다가 21년 3월 달 사임서를 내고 다시 미국으로 가버려요. 힘들다, 할 게 없다, 나하고 안 맞는다, 뭐 등등 여러 이유를 들어서 그냥 가버린 거죠. 이러다 보니까 신익희 등이 이승만 대통령 불신임안이라는 것을 제출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승만은 선출된 직후부터 인민의 불신이 너무 컸다. 그 인민의 불신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위임 통치론 때문에 불신이 너무 강하다. 그런 거고, 두 번째는 대미 외교라는 것을 빙자해서
이제 여러 형태에서 미국 쪽에서 하와이 쪽에서 이렇게 후원금들이 오잖아요. 그것을 소위 지금으로 하면은 중간에서 착복했다, 임의로 사용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으로 하면은 탄핵을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은 어떤 의미에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대로 된 대통령직을 해본 적이 없고 곧바로 탄핵이 됐어요. 본인도 거부가 됐던 거였고, 그리고 곧바로 탄핵이 됐던 이런 건데, 이거에 대해서 누구는 이렇게 표현하죠. 신익희, 이제 앞으로도 이제 신익희와 이승만의 갈등 관계가 이제 좀 나올 텐데, 신익희와 이승만의 선연과 악연이 시작되었다. 선연이라는 것은 좋은 인연, 악연이라는 건 말 그대로 악연, 나쁜 인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공정 관계가 이제 둘 다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이거는 악연이 시작된 거죠. 이승만을 공격한 거지, 신익희가. 나중에 대통령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공격을 한 것처럼 공격을 한 거예요. 그 둘은 근데 단정 때는 친하게 지낸 것 같은 모습을 비치잖아요. 그때가 이제 선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하고 신익희는 어떤 의미에서 안 맞는 존재, 안 맞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겉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그러고 나서 신익희는 또 하나가 새로운 독립운동 방향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임시정부 중심으로 했는데, 임시정부의 대빵이라고 하는 이승만이 점양적골이고 탄핵을 당했어요. 그리고 많은 독립운동 단체에서도 그런 독립운동 임시정부가 어떻게 대한민국 그 독립운동을 리더를 하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대표 회의를 소집하자라는 이야기가 한쪽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모든 독립운동 단체들을 다 깡그리 모아서 한꺼번에 다시 해체 모의를 하자. 그러니까 임시정부 너희가 대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도 독립운동 단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다양한 독립운동자가 다 한꺼번에 모여서 다시 해체분해해서 새로운 독립운동 지도기관을 하나 만들자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만든 단체가 국민대표회의인데, 거기에 신익희도 국민대표회의를 제안을 합니다. 본인이 거기 소속돼 있으면서 그걸 또 제안을 하는 거죠. 그만큼 문제점을 느낀 거죠. 그럼에도 또 한편으로는 시사책진회라고 해서 임시정부 중심으로 모이자라고 하는 그런 단체에서 그거에 대해서도 또 마찬가지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그 신익희가 움직인 걸 보면은 임시정부 자체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사람 마음속에서는 임시정부가 중간인데, 다만 절대적으로 임시정부만 해야 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하되 느슨한 임시정부 주관이고 다른 많은 독립운동 단체를 최대한 다 모아서 이 임시정부를 진짜로 제대로 된 임시정부, 그리고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로 만들자라는 그런 것이 일정 정도 가미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건 새로운 독립운동 방향을 계속해서 모색하는 가운데, 또 하나는 아까 그 일본 유학에서 알게 되었다는 호경익을 과 만나서 중국과 연대를 하게 됩니다. 신익희는 자서전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당시 임시정부는 간판만을 붙이고 있어봤자 발전을 할 수 없다. 새로운 방향을 계속 고민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대망로에 있는 호경익이라고 그 장군인데, 그 사람하고 협의해서 한중 청년을 모집하고 군사단체를 만들자라고 해서 실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중국인 300명, 한국 청년 200명, 그래서 이 500여 명을 가지고 유격부대를 만들고 국내 진격작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열단원으로 유명했던 성주식이라든지 이런 사람과 함께 분영대를 만들고, 이 사람을 연성대장이라고 해서 일종의 그 부대를 이끄는 대장으로 이제 임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1925년 호경이 급수하면서 이 연대 사업도 사실은 흐지부지가 돼요. 그리고 나서 26년에는 장개석하고도 일정 정도 활동을 같이 하긴 했지만, 이게 끌고 가는 사람이 장개석이 아니고 호경익이었기 때문에 호경익이 빠지면서 장개석과의 관계도 가깝긴 하지만 호경이처럼 그렇게 학창 시절 동창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느슨하게 되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연대가 좀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하나가 한 게 무장 독립운동이 길을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무장 독립운동은 한국 혁명당에서부터 이제 시작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한국 혁명당은 구성을 보면은 중국군에 참여했던 인물, 그 다음에 좌파 계열, 그 다음에 한독당에 참여한 인물, 무정부주의자 등이 참여하게 됩니다. 특히
윤기섭이라고 해서 윤기섭이 신익희와 동창, 대학 동창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여운형이 세운 인성학교 교사였어요. 근데 여운형이 세운 인성학교는 교장이 누구냐? 김두봉이에요. 김두봉도 마찬가지로 누구냐? 북한 정권의 또 다른 권력, 김일성과 쌍두마차를 이루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무장투쟁론자이기도 하고 이론가이기도 했던 그 김두봉이 교장으로 있는 그 학교의 교사로 활동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한국혁명당 산하에는 철월단이라는 무장행동대를 조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한국혁명당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단순한 당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 당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좌파적 정당이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서부터는 신익희가 우파 민족주의가 아니고 좌파의 길로 갔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좌우로 넘나드는이라고 하는 것도 그 임시정부에 참여했던 사람이 이제 이렇게 좌파의 길로 이제 돌아서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것도 그냥 단순하게 이제 시작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끌고 가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좌파의 행로를 끝까지 거의 대부분 다 갔던 사람이 많지가 않다 이거죠. 그 중에 진짜 시작이 한국혁명당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국대일전선 통일동맹이라든지 민족혁명당이라든지 조선민족전선이라든지 그리고 마지막 조선청년전의동맹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조선청년전의동맹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최창익이 이제 거기에 리더였던 거고, 지금도 그 조선청년전의동맹 출신이다라고 하면은 독립유공자로도 신청이 안 돼요. 그럴 정도로 좀 강성인 단체가 된 거거든요. 그렇게 평가를 많이 해요.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그런 극자적인 모습까지도 이 사람은 다 끌고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1932년서부터 이제 42년 이제 임시정부로 귀국하기 전까지 한 10여 년 동안 무장투쟁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또 그 과정이 신익희를 더 풍성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임시정부 활동을 통해서 임시정부를 만드는 기반 활동을 했잖아요. 말 그대로 조직도 만들고 법령도 만들고 연통제라는 내무부 조직도 만들고 이런 여러 활동도 하고 민족주의자의 길을 쭉 가다가 32년에 와서는 좌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과감하게 무장투쟁론을 이제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 다음에 보면은 조선민족전선연맹 요 강령을 잠시만 하나 보면은 그게 있어요. 대부분의 이제 강령들, 노선들, 이제 정당들의 노선들을 보면 독립운동 단체들이 민주주의 독립국가를 건설한다 이런 말들이 그래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진정한 민주주의 독립국가라는 말을 쓰는 경우는 이제 약간 좌파적 성향이 좀 강해요. 그러니까 진정한 이 말 속에는 여러 의미가 좀 포함이 되게 되는데 조금 더 그 노동자, 농민 중심을 갖다가 이런 말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실제 그 밑에 보면은 노동자 대중의 생활, 여기 보면 노동자 대중의 생활을 개선한다라는 말이 강령에 들어와요. 이런 강령이 들어온 경우는 일반 민족주의 계열에서는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다 국민들을 생활을 개선 이렇게 하는 건데 딱 찍어서 어떤 특정 계급을 이렇게 집어넣는 것들이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일본 제국주의자와 매국노, 친일파의 재산을 모두 몰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친일파의 재산을 몰수한다 이거는 지금 생각하면은 개인이 재산을 몰수해? 이거 뭐 사회주의 국가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로서는 좌우익 할 거 없이 다 이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뭐 이념 문제가 아니었어요. 임시정부 100번 김구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친일파의 재산은 어떤 재산이에요? 불합리하게 획득한 재산이에요. 누구한테서? 조선 총독부에서 받기든 아니면 자기가 불합리하게 강제적으로 빼앗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조선 총독부가 갖는 것은 예를 들어서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했을 때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신고되지 않은 토지는 전부 다 총독부 재산이 된 거거든요. 즉 그게 무슨 말이냐? 토지가 있는데 그것을 근대적인 관계로 이것은 내 땅이다라고 신고를 해야 한대. 필지 신고를. 근데 그 당시에 무학자들이잖아요. 알지를 모르잖아. 글 신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내용을 들었는지도 안 들은 사람이 더 많아. 시골에는. 지금처럼 네트워크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호호 방문하면서 총독부 애들이 다 설명해 준 것도 아닌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너희 신고 안 됐으니까 이건 전부 조선 총독부 땅이야 해갖고 뺏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총독부에 있는 재산들이 상당수는 불법 재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을 가지고 일본 애들, 친일파들한테 나눠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친일파들이 갖고 있는 재산은 알고 보면 누구 재산이에요? 국민들 재산이에요. 국민들 재산. 그러니 당연히 그것을 뺏어서 다시 원주인들한테 나눠주자라고 하는 것은 독립운동가들이 좌익이든 우익이든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 직후에도 그렇지만 그 재산 분할, 아니 그 토지 이렇게 뭐 이렇게 몰수, 국유화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미국도 그 말에 이제 사회주의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도 일부 이제 구구 사람들은 그 당시에 전부 다 빨갱이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임시정부도 그 강령에 들어와 있어요. 국유화, 토지 국유화, 재산의 국유화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토지 분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당시 역사적인 상황에서 배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는 사회주의적 지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고 보편적인 관점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 특별한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국가 경비로 의무 및 직업교육을 실시한다. 이건 약간 더 독특하긴 해요. 이제 이게 조금 더 사회주의에 가까울 수도 있긴 한데, 나중에 조수왕도 상균주의라고 해서 교육이 균등이라는 것을 써요. 그러니까 교육을 균등하게 시켜야 한다. 누가? 국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좀 포괄적인데 여기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쓴 것뿐인 거죠. 그래서 어쨌건 좀 사회주의적인 강령이 좀 일부 들어갔다. 그게 이제 노동자와 대중이라는 것이 나오고, 국유 교육, 국가 차원에서의 교육이라는 것도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지향에 대해서도 조금 더 강하게 나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회주의자 아니냐라는 것을 우리가 사회주의적 성향이 있냐 아니냐 이 단체가 이런 걸 평가하는데 좀 참고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건 이 강령을 보면은 그 조선민족전선연맹은 약간 사회주의적 성향이 좀 강한 단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신익희는 언제 어떻게 해서 임시정부에 다시 복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임시정부 내무부 장관이 됐을까? 이제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내무부 장관, 지금으로 하면 장관이죠. 내무부장이 되질 않았잖아요. 차장은 됐어도 차장까지만 하고 그냥 열심히 일만 했어요.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25살 뭐 이런 나이밖에 안 됐고, 그리고 왕성한 활동은 어떤 의미에서는 무장투쟁 활동이나 사회주의 활동에 참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42년이 된 겁니다. 그 42년이라고 하면은 언제예요?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고 제2차 세계대전이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했던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청년전의동맹은 낙양 중국 본토에서 하북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왜? 만주 무장투쟁을 하기 위해서 하북 지역으로 다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때 신익희는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중경으로 내려와요. 왜 그랬을까? 신익희가 이때 내려올 때 김성숙도 같이 내려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뭐 조동구 선생 같은 경우에 이제 근현대사를 연구했던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그 소설가로서의 상상력, 영화 감독으로서의 상상력, 영화적 상상력을 동원을 해야 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만큼 명확하지 않다. 그 대신 당시 상황을 한번 유추해서 상상을 해서 우리가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자료도 안 나오니까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전위동맹원들 간의 갈등이 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도 좀 있고, 정장하라는 그 분은 녹두꽃을 썼던 이제 이 양반은 이제 임시정부에 관여했던 분이죠. 이 양반 혼자 남아서 신익희가 전위동맹 간판만을 오랫동안 지키고 있었다. 실제 신익희는 전위동맹에 있긴 했지만 전위동맹 그 사무실 본부에서 외롭게 혼자만 있었다. 많은 실질적인 사업들을 추진한 것은 아니지 않았냐. 그래서 외로움이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어쨌건 정확한 이유는 나와 있진 않은데 그 당시 41년 전후 임시정부의 상황은 신익희가 임시정부로 다시 들어가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중국이 자화합적을 종용합니다. 너희가 흐트러 있지 말고 한꺼번에 다 모여서 일본과 싸워라. 왜 중국 이야기가 생뚱맞게 나오느냐? 이 독립운동 자금을 주는 큰 출처가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성금도 있었지만 가장 많은 후원이 장개석 부대의 중국군이에요.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 레닌이 주는 돈도 러시아에서도 좀 일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정도 올 때는 러시아보다는 거의 대부분 다 중국에서 주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영향력이 우리한테는 상당히 많이 미쳤고, 또 임시정부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중경이잖아요. 중국이야, 중국. 중국 땅덩어리 안에 있다 보니까 영향을 좀 많이 미치고 있었는데, 그러고 있을 사이에 민족 세력 내에서도 자화합작 운동이라는 것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김구하고 김원봉은 동지 동포 제군에게 보내는 공개 통신이라는 걸 발표해서 우리 모두 좌익이든 우익이든 합쳐서 일본을 타도합시다 라는 그런 성명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김원봉은 누구예요? 그렇죠. 요즘에 많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영화에서 암살해서 거기에 배우 조종자 보냈던, 그 암살을 보냈던 장본인이 김원봉이에요. 김원봉이고, 그때는 임시정부에서 김구를 만나서 김원봉이 악수하고 그러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미 이렇게 합작이 돼서 김원봉하고 같이 돼 있어요. 근데 김원봉은, 김구 선생은 독립유공자잖아요. 김원봉은 독립유공자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왜? 이 사람이 아까 말했던 그 독립 좌파단체에 많이 관여를 하고 있고, 또 해방 이후에는 북한으로 가게 돼요. 북한으로 가서 전쟁 이후에 북한 정권에서도 일정한 영향력을 지위에 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됐는데, 사실은 독립유공자 여부를 따지는 것은 독립운동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지 그 이후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 법에도 그래요. 국가보훈부, 저도 지금 그 국가보훈부의 독립유공자 검증위원회 위원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독립유공자다 아니다. 독립유공자 중에서도 또 반대로 친일파들이 너무 많아. 뭐 이런 황당한 일이 있는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독립유공자가 돼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일제시대 때 군수들을 하고 막 그랬던 애들이 10여 년 동안 조선 총독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이제 지금으로 하면은 그 시의원이나 구의원을 했던 사람들, 그것도 1, 2년 한 게 아니에요. 10년 이상을 했던 사람을 3.1운동에서 이제 독립운동을 했다는 그 하나를 가지고 그 뒤에 이제 그런 엉뚱한 행적이 잔뜩 있는데 변절이 된 거죠. 그 독립유공자라고 해서 그 후손들이 다 혜택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색출하고 그걸 이제 하는 것을 이제 저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일제시대 행적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해방 이후 행적이 아니고. 김원봉은 일제시대 행적까지는 임시정부에서도 활동을 하고 어쨌건 독립운동을 했던 장본인이거든요. 그러니 주는 게 맞는데, 아직은 우리나라 사회가 여전히 이념 문제가 이제 갈등이 있다 보니까 김원봉은 아직까지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야. 왜? 나중에 이 사람은 북한에서 그런 거 아니냐. 이걸 자꾸 이해를 되는 거죠. 그 앞에서도 이제 사회주의 운동은 독립운동이다 아니다 막 이런 논쟁도 한참 벌어졌다가 지금은 사회주의 운동도 독립운동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그 김성수 선생도 마찬가지 임시정부에 참여하고, 조선의용대가 김원봉이 부대예요. 조선의용대가 광복군에 편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임시의정원도 이제 대놓고 좌우익 통일의회를 만들자라고 해서 김구 계열만이 아니고 다양한 세력들을 이 안에 다 포함을 시켜서 통일의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41년 전으로 해서 임시정부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임시정부는 우익 민족주의자들만 있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통일정부를 지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 통일정부를 하고 있었고, 여기서도 이제 또 자료가 여기서는 쓰지 않았습니다만 김구가 김일성한테까지 편지를 써요. 김일성한테 편지를 써서 우리 같이 진공작전을 합시다. 북한으로 이게 나중에 한국을 진입하는 거기에 같이 합시다라는 그 서신을 보냅니다. 그거에 대한 답신이 제대로 어떻게 이제 왔는지가 안 나와서 그런 거지. 이렇게 김구 입장에서는 모든 독립운동 단체를 귀합해서 하나의 힘으로 모아서 이 전쟁 때 우리가 깃발 꽂고 서울을 입성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프랑스처럼 딱 그 파리를 입성하는 것처럼 우리도 서울을
독립군 임시정부가 입성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그런 거죠. 그 모든 세력을 다 규합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또 하나가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라고 했을 때 그 임시정부는 사실은 알고 보면은 이렇게 좌우합작적인 거예요. 임시정부가 그런 걸 주장했으니까 그러면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정신을 따지려고 하면은 이념 문제로 이데올로기적으로 좌익이니 우익이니 따지면 안 돼요. 그럼 반헌법적인 정신이에요. 헌법 정신은 좌우합적인, 임시정부의 법통은 바로 이렇게 통합적인 거다. 그러니까 그 정신을 계승을 해야 한다. 그래서 태극기 부대는 좀 반성을 좀 해야 한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럴 때 이제 또 역시 조소왕이 1942년 당시 이제 외교부장으로 있었는데 신익희를 이런 분위기 속에서 외교연구위원이라고 해서 위원으로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시정부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까 말한 것처럼 신익희도 학창시절에 같이 알고 지냈던 장본인이에요. 그러니까 학창시절에 알고 지냈던 많은 친구들이 나중에 가서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학창시절이 중요하겠지, 학생. 그래. 학창시절을 잘 보내는 게 중요해. 나에게 누가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고. 자, 이런 와중에 이게 할 게 너무 많은데 말 많아졌네 쓸데없이. 국제공간론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국제공간론은 뭐냐면 국제적으로 공동 관리한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국제공간론은 이게 나오게 된 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1942년, 43년에 통치 경험이 없던,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통치 경험이 없다. 그다음에 통일된 독립국가, 독립운동 기구가 없다라는 그런 이유로 국제공간 공동관리론을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나중에 말하는 신탁통치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국제공동관리하겠다. 미국과 소련이 신탁통치하겠다. 라는 거하고 같은 말이 시작점, 첫 날이 이제 이때 나온 겁니다. 1942년에 미국에서 이게 만들어진 거고 만들어진 배경도 사실은 되게 별로 좋은 분위기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쟁터가 아니야. 유럽 한복판은 전부 다 전쟁터잖아요. 소련이 이제 독일을 공격하고 독일이 전쟁을 일고 프랑스 등등 해갖고 뭐 레지스탕트 활동도 있고 뭐 그런 것처럼 유럽 자체가 다 전쟁터고 또 역시 아시아 쪽도 중국을 필두로 일본 애들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전쟁터가 됐어요. 미국만 멀쩡한 땅이야. 다시 말해서 공장을 세우고 많은 물건을 팔아먹을 수가 있었어. 전쟁이 일어나니까 미국을 급격하게 부자 나라로 만드는 거죠. 왜? 먹을 거, 무기, 모든 걸 다 여기서 팔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아주 부자 나라가 됐는데 중요한 것은 자기는 식민지가 없어. 미국은 별로 있기는 있어요. 근데 거의 없는 거죠. 남들처럼 식민지를 갖고 싶어. 자기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 기존의 식민지를 공동 관리하자 이거지. 근데 당시 세계 모든 나라들은 이제 미국이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된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모든 돈도 빌려주고 이러면서 유엔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당시에 만들어졌는데 유엔 기구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미국이었어요. 미국이 장악한 상태에서 얘네들을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여러 국가가 동시에 관리한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대빵은 누구다? 미국이니까 그 나라는 누가 관리한다? 미국이 결국은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관리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가 통치하겠다라는 것이 이 안에 숨어 있는 계산이었어요. 이게 이제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전략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논의가 된 거거든요. 이 주제만 갖고도 박사 논문이 수두룩하게 나와요. 대표적으로 서울대 정영욱 교수가 서울대 교수로 있는 정영욱 교수가 이걸 가지고 논문을 엄청나게 써놨죠. 아주 두꺼운 책을 썼습니다. 어쨌건 그때 나온 것이 국제공동관리론인데 얘네들이 국제공동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임시정부는 걸림돌이에요. 그러니까 핑계를 댄 게 너희는 통치 경험이 없지 않냐. 36년 동안 일제 식민지 통치하에 있는데 그러니까 너희는 훈련이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 공동관리를 받는 게 좋아. 그리고 너희들은 독립운동단체 임시정부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많더만. 그럼 누가 대표기구야? 통일된 기구가 없다라고 그렇게 몰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위임 통치를 받아야 돼 라고 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논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논리가 신탁통치 정책까지 계속 가는 논리가 되게 됩니다. 어쨌건 이런 논리가 나오다 보니까 임시정부 내에서도 여러 이제 반대가 나오는 거죠. 조소왕이라든지 김원봉이라든지 등등의 성명서가 나오고 독립신문이나 신한민보나 앞길은 조선민족 그 아까 김원봉이 기관지입니다. 그 앞길에서도 이제 성명서가 나오고 그 외교부 당시 외교부 차장이 신익희라고 했잖아요. 신익희가 중심이 돼서 성명서가 발표가 되고 또 다양한 국가에 반대 성명서도 발생을 합니다. 특히 제중자유한인대회라는 것을 개최합니다. 이 제중자유한인대회가 나중에 신탁통치 정책을 할 때 우리도 반탁운동을 하는 그런 것처럼 중국에 있는 많은 신탁통치 그러니까 관계되는 단체들이 다 모여갖고 반대운동을 하는 거죠. 국제공동 반대운동을 하겠다라고 해서 좌익이나 우익 할 거 없이 모든 단체가 모여 여기 보면 300여 개 단체라고 표현을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30여 년 동안 식민지를 했는데 또다시 국제공동 관리를 하자고 하니 이건 독립운동하는 사람으로서는 천불이 난 거죠. 이래까지 목숨을 걸고 싸웠더니 독립되고 나서도 다른 나라의 위인 통치를 받아야 한다라는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자유한인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신익희의 반탁운동이 어떤 사상적 기반이 되게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일제말기 임시정부의 성격을 보면 이렇게 여러 단체가 포함이 돼 있어요. 먼저 주석이 김구였고 김규식은 민족혁명당 출신이고 유동열은 민족 이런 다른 당들 출신으로 돼 있어서 국무위원 14석을 보면 한국독립당이 8석, 민족혁명당이 4석, 해방동맹과 혁명자연맹이 각각 한 석으로 돼 있어서 그 연합정부적 성격이 있고 실제 임시정부 선언에도 통합정부를 구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되게 또 하나 상식적으로 그냥 이해해 줘야 할 것이 줄 필요는 있어요. 임시정부 좌우합작적인 것이 임시정부의 또 하나의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였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전쟁이 끝났어. 전쟁의 소식은 언제 들었냐? 백번 김구나 신익희나 미국 그 OSS 부대라고 하는 것이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준비하면서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당면 정책을 발표하는데 그 독립기념관 관장이 독립은 누가 했냐 그런 거에 대해서 외부에 했다라고 했지만 당시 백범은 이렇게 말을 해요.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나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희소식이라기보다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느낌이었다. 몇 년을 애써서 참전을 준비했다. 국내 진공작전을 한 거예요. 서울 입성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 육군선과 합작을 이루어왔는데 한 번도 실시하지 못하고 외적이 갑자기 항복한 것이다. 이제껏 해온 노력이 아깝고 또 앞길이 걱정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고 희망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좌절과 그런 거 분노가 여러 개가 막 짬뽕이 된 거죠. 이 감정이 폭발치는 것이. 왜냐하면 누가 입성하느냐에 따라 사실은 그 이후 그 국가의 운명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건데 백번 김구 입장에서는 우리가 서울 입성을 해서 우리가 임시정부를 만들어 새로운 정부를 만들든 일장기를 내리고 우리가 뭔가를 했으면 끌고 갈 수가 있는데 그걸 준비를 했는데 그걸 못했어요.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근데 엉뚱하게 러시아가 소련이 과서 내려버렸으니 내리려고 하니 우리로서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 의해서 하긴 했지만 그만큼 우리 내부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본 항복이 갑작스러운 항복이 우리가 못하게 된 것이 한스럽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어쨌건 임시정부가 이제 귀국을 하게 되니까 내무부의 주관으로 이제 귀국하는 통로에 대해서 협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두 가지. 하나는 중국 측하고는 중경에서 상해까지 가는 것을 협의를 하고 상해에서 서울로 오는 것은 미국 측에 이제 협의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내무부에서 주관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논란이 된 게 그거죠. 임시정부는 정부 자격으로 하자라고 했죠. 미국에서는 정부 자격은 안 된다. 개인 자격이다. 너희가 무슨 정부냐. 우리는 임시정부다라고 해봤죠. 아니 너희는 여러 독립운동 단체 중에 하나다. 미국이 계산은 뭐였다? 국제공동관리가 이미 정책이 42년서 정해진 거잖아요. 그리고 미군정은 군인이야. 여기 온 애는 하지 중장이에요. 그냥 일반 군인이에요.
국방부 장관도 아니고 기껏해야 장성이에요, 장성. 그러니 당연히 미 국무성이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군인일 뿐이기 때문에 미국이 큰 정책을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책은 뭐냐? 국제 공동 관리고 임시정부를 불승인하는 거였어요. 귀국하기 전서부터 이미 정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자격이 아니고 개인 자격이 입국만을 하고 개인 자격이 귀국한다라는 서약을 하고 나서 귀국을 허락해 준 거예요. 비참한 거죠. 임시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11월 23일 날 일진인데 백번 김구하고 신익희 선생이 이때 오는데 극비리에 오고 국민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별도로 임시정부 환영대회를 나중에 만들게 하는 이런 모습인데, 반면에 이승만은 어땠을까? 참 재밌는 게 연합군 사령관 메가더 장군이죠. 일본에서 메가더 전용 비행기를 타고 쫙 떨어져요. 기자들이 앞에 쫙 있고 국민들이 다 알려갖고 나오게끔 한 거죠. 그거 퍼레이드를 쫙 하는 거죠. 누가 봐도 이거는 뭔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계산으로는 이미 낙점은 이승만이었구나. 그 모습만 보더라도 사실은 다 결정이 난 거야. 귀국하기 전서부터 이미 대통령감은 누구? 이승만이라고 찍고 백번 김구는 제거. 왜 그랬냐면 사실은 임시정부는 골치 아파, 미군정 입장에서. 보세요. 임시정부 주장을 하잖아요. 민족주의자들이야. 외세는 다 물러가라고 하잖아. 근데 미국은 뭐예요? 국제 공동 관리를 하든 뭐를 하든 다시 한국을 자기 지배 안에 두고 싶거든요. 근데 어떻게 임시정부하고 맞아요? 민족주의자하고. 안 맞는 거야. 근데 이승만은 위임 통치도 말을 했잖아. 그리고 얘는 하와이에서 있었고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적인 정서도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택한다라고 하면 이승만이 좀 나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그것이 입국 과정에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건 이제까지 내무부의 권한은 그 전까지만 중경에 있을 땐 중경 한인 기껏해 한 600명 정도밖에 안 돼. 이게 내무부 장관, 내무부 차관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귀국하고 나면은 대한민국 전체가 내무부 관할이야. 어마어마한 권한이 생긴 거죠. 내무부밖에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게 있을 게 없어, 별로. 그럴 정도로 임시정부의 권한이, 그러니까 내무부의 권한이 확 커진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신익희의 권한이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신익희 제2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쨌건 그 전에 이제 당면 정책이 나와 있는데, 당면 정책은 어쨌든 과도 정부 수립하기 전까지는 국내의 모든 정부 역할을 임시정부가 관할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결국은. 자, 임시정부, 이렇게 신익희는 귀국하기 전에 임시의정원에서 이런 말을 해요. 뭐냐면 국내에 들어가서 임시정부의 대중적 토대를 확보하기에 하부조직을 만들자.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제안을 했고 그것을 수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정치공작대야. 아까 연통제와 같은 조직을 또다시 만들자 이거죠. 이제 당시 미군정 CIC 보고서에 의하면은 본부에는 203명, 정치위원으로 155명 등 360여 명이 있고 중앙본부서부터 도, 군, 면, 리까지 전부 다 연락반이 있더라. 얘네들이. 그래서 엄청난 조직이다라고 평가하고 있고 그 리스트가 지금도 자료로 남아 있어요. 그 조직 관련된 자료가 남아 있거든요. 이 정치공작제와 관련된 것은 어디에 있느냐? 자료가 아이러니하게 미국 CIC 보고서에 있어요.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고 신익희 자료에도 없고 미국 CIC 자료에 있어요. 그만큼 CIS도 주시를 한 거죠. 그리고 행정연구위원회라는 걸 또 만들어요. 행정연구위원회는 건국강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만든 행정조직이에요. 왜냐하면 신국가를 만들려고 하면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뭐 등등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지금으로 하면 인수위가 필요하잖아. 인수위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내부 조직을 또 만들자라고 신익희가 제안한 게 행정위원회예요. 그 행정위원회가 20개의 분과로 나누어서 모든 걸 조사를 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법률위원회에서는 한국헌법을 제정한 거죠. 그 한국헌법에는 한국헌법이 나중에 이제 결국은 유준의 헌법 초안을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교육분과에서는 대학을 만드는 것이 나와요. 그게 이제 국민대학교로 이제 연결되어지는 여러 형태가 되는 건데 어쨌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누가 주관하느냐? 역시 내무장관인 시니키가 총대장이에요. 그리고 정치공작대 대장도 시니키라고 아예 써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1945년만 하더라도 시니키 시대가 이제 드디어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결정타를 날린 게 반탁 운동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결정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신탁 통치 반대 국민대회가 이제 반대 운동이 일어나겠죠, 한쪽에서. 그러고 나서 김구는 임시정부의 즉각적인 주권 행사를 내무부에 지시합니다. 내무부 장관은 누구? 시니키예요. 그러니까 시니키가 국자 1호와 국자 2호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 이 국자 1호에는 이게 바로 쿠데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전국 행정청 소속의 경찰기구 한인 직원들은 본 임시정부의 지하에 속된다. 미군 정기 당시에 행정청이나 경찰기구는 누구 소속이에요? 미군정 소속이에요. 미군정. 근데 그것을 전부 임시정부의 소속으로 한다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그러면 우리 정부의 지도하에 재반 사업을 부응시킨다라고 하다 보니까 미군 정원도 아예 대놓고 쿠데타라고 이제 써놔요. 이 사건 자체를. 그러니까 12월 31일 날 반탁 운동 자체를 임시정부의 쿠데타, 또 다른 말로 시니키 쿠데타라는 말로 표현해요. 둘 다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시니키와 김구가 CIC에 연행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안에서 이 국자 1호하고 국자 2호를 발표했던 명의가 시니키 명으로 돼 있어. 백번 김구 명의가 아니고. 왜? 내무부 장관 명으로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을 전국적으로 뿌렸다고 했잖아요. 누가 했냐? 정치공작대가 그 조직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붙이고 지방의 모든 조직망에 동원해서 전국적으로 퍼뜨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인 반탁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된 건데, 그래서 미군정 입장에서는 가장 골치 아픈 놈 하면은 정치공작대와 시니키를 이제 이때부터 지목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임시정부에서는 이게 100번 김구 임시정부냐 아니면 시니키 임시정부냐 할 정도로 시니키 위상은 갑자기 급부상이 된 거예요. 시니키 시대를 이제 제대로 만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 말을 굳이 이렇게 썼어요. 마지막 부분에 여기에다가 이승만의 반탁운동하고 임시정부의 반탁운동이 다르다라고 했는데, 이게 반탁운동에 대해서도 하나만 간단하게라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똑같은 걸로 생각하는데, 임시정부의 반탁운동은 지금 쿠데타를 누가 하고 한 거예요? 미군정이잖아요. 미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이승만의 반탁운동은 어디예요? 러시아하고 공산주의자예요. 반소 반공운동이에요. 왜? 신탁 통치를 공산주의자, 소련이 제안을 했다. 찬성한다. 이렇게 매도를 한 거예요. 왜 이런 사건이 발생되냐면, 사실 이게 좀 복잡하긴 할지 몰라도 바로 직전에 왜곡 보도가 나와요. 1945년 12월 28일 날 동아일보에 신탁 통치는 소련이 주장하고 미국은 즉시 독립을 주장했다는 왜곡 보도를 하게 돼요. 동아일보는 김성수가 했고, 그 동아일보는 한민당이 기관지였어요. 당시에는. 한민당하고 시니키는 이제 속된 말로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지금 일어나요. 모스크바 삼상회의라는 건 뭐냐면 전후 한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하고 러시아가 모스크바에서 연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정치 세력은 그쪽에 초점이 가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 운명은 어떻게 될까? 그러니 당연히 이승만이나 한민당은 미군정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야, 너희들의 입장이 뭐니? 실제 말을 해줘요. 우리는 신탁 통치다. 뻔히 알고 있어요. 신탁 통치라는 걸. 그리고 이미 1942년에 미국에서 신탁 통치를 제안했다는 것도 보도로 너무 많이 나왔어. 알고 있어. 근데 생뚱맞게 12월 28일 동아일보 기사에 대대적으로 신탁 통치를 러시아가 소련이 주장하고 미국은 즉시 독립을 주장했다라는 왜곡 보도가 나온 거죠. 어떤 의도로 나왔는지 몰라도 그래. 또 중요한 것은 12월 28일이면 모스크바 삼상의 결정이 발표가 안 된 거야. 그 결과는 언제 발표하느냐? 모스크바 시간으로 12월 28일 날 발표를 해. 신문은 12월 28일 나왔다라는 것은 찍기는 그 전날 찍었잖아요. 27일 날 찍은 거고, 그 27일 날 찍은 그 신문이 내용에 보면은 25일 워싱턴 합동지급보라는 것으로 인용을 해요. 그럼 25일자에 누군가의 신문을 받아서 썼다는 거잖아요. 근데 결과는 언제? 12월 28일 날 나와.
그러니 이건 뭔가 조작을 한 거잖아. 그러고 나서 12월 28일 전서부터 26일, 27일, 28일, 29일 할 거 없이 계속해서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먹기 위해서, 공산주의자를 한반도를 적화시키기 위해서 신탁 통치를 주장하려고 한다라는 기획 보도가 나와요. 이승만도 그런 보도를 해요. 동아일보는 마구 나오고. 이게 이제 반스반도 운동이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런 왜곡 보도를 하고 반스반도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그럼 왜 그랬을까?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상당수는 친일파들이 일부가 관여가 되고 있어요. 한민당은 친일파들이 많이 관여가 됐다고 하잖아요. 왜? 해방 직후만 하더라도 친일파들은 갈 데가 없었어요. 다 이제 독립이 됐으니까 우리는 이제 처벌받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반공운동만 하면 애국자가 돼. 그렇잖아. 공산주의 때려잡자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친일이든 아니든 상관없어. 일단은 애국자로 둔갑할 수가 있어요. 반수 반공운동만 하면은 친일파들이 다시 애국자로 둔갑할 수가 있으니까 반수 반공운동을 하려고 하고 있어. 친일파들이 그 운동, 이승만은 정권을 잡고 싶은 욕망, 이게 어그러져서 반수 반공운동이라는 괴물이 하나가 튀어나온 거죠. 그래서 신탁 통치라고 하는 것을 왜곡 보도를 하면서 이 상황이 흘러간 건데, 그러다 보니까 백번 김구 임시정부의 반탁운동은 미국을 대상으로 해서 즉시 독립을 하자라고 하는 거고, 이승만이나 한민당이 반탁운동은 어떤 거예요? 소련이나 공산주의 때려잡자예요. 그러니까 근데 신탁통치 주장은 미국이 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죠. 같은 반탁운동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두 개는 너무나 다르다. 이걸 꼭 이해할 필요는 있다. 물론 사이드겠습니다만. 어쨌건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신익희는 2차 구테타까지 또 해. 미군정을 대상으로. 8월 29일 날은 뭐예요? 무슨 날이에요? 국치일이에요. 그 국치일 날 입복군은 임시정부에 넘기고 남북군정은, 그러니까 미군정은 철수하라 라는 또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통령은 이승만, 부통령은 김구, 내각수석은 김규식이라는 강력 명령까지 발표를 해요.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공식정부로 승인한다라는 내용까지 이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2차 구테타라고 미국 CIA에서 하려고 했는데 이건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8월 20일 날 장덕수 그 친구가 잘 알고 미국 CIAC 본부에 밀고를 하면서 신익희가 연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발각이 된 건데, 이때 이 내용들을 어떻게 하느냐? 신익희 자필 지시문이라는 게 나와. 자기가 신익희가 쓴 거. 거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쭉 나오다 보니까 속된 말로 요즘 애들 말로 빼박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됐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신익희 CIC 미국 입장에서는 신익희에 대해서 별도 관리를 하기 위해서 미국, 지금도 미국의 아카이브스가 있거든요. 미국 본부에 이제 CIC는 지금으로 하면은 뭐예요? CIA예요. CIA 전신이 CIC거든요. 그 CIC 보면은 신익희 파일이라고 별도로 파일 처리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나왔고, 그것이 우리도 일부가 자료집으로 나와 있어요. 4권이라는 큰 자료집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신익희 파일이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딱 있을 만큼 신익희에 대해서는 미국이 아주 골치 아픈 존재야.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런 게 있는 거지. 미군정에 대한 구테타의 핵심 조직 해놓고, 그거는 정치공작다 행정위원회다. 그리고 그 수장은 신익희다. 그리고 이 신익희는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9월 달에도 10월 달에도 또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었다. 이런 보도도 있고, 또 이런 것도 있는 거죠. 미군정 내에 있는 한인 관료에 대한 암살 계획도 얘네들은 세우고 있더라. 이런 보고까지 있어요. 이 보고서에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많은 이제 신익희를 개별 관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파일들을 이제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신익희는 미군정과 갈등을 맺었는데, 그러다가 남조선 가도 입법원에 덜렁 들어가요. 남조선 가도 입법원은 이것도 좀 말하면 좀 복잡할 수 있는데 미군정 자문기구야. 그러니까 모스크바 3상회의가 끝나고 나서 미소 공동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미소 공동위에서 남북이 각각 대표 한인들을 뽑아서 걔네들끼리 과도 임시정부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 계획이거든요. 자, 그러기 위해서 만든 남한 대표기구가 남조선 가도 입법위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 백번 김구는 찬성할까요? 별로 찬성하고 싶지 않아.
근데 하도 참석하고 싶으면 니네들 알아서 해. 이제 이런 정도였고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이에요. 근데 이승만은 적극적으로 참여 입장이죠. 근데 신익희는 계속 갈등을 하다가 개인 자격으로 한독당명으로 해서 참석을 합니다. 근데 참석은 했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입법원 참석 후에도 임시정부의 정권 이양 운동을 계속 추진하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남조선의 행정조직법을 상정한 남조선 행정조직법을 해서 미군정에서 행정조직을 남조선으로 빨리 넘겨라라는 법령을 제안을 하는 거죠. 미군정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없잖아. 지금 당장 넘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선거법을 만들고 너희가 정부가 수립된 다음에 넘기겠다. 지금은 못 넘긴다. 그래서 선거법 제정 후 정부 조직안을 먼저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적산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인 재산, 적의 재산, 적산인데 이 적산이 일본이 한국이 고유를 짠에 취한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인이 관리를 하고 무상분배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걸 누가 관리하고 있느냐? 미군정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왜 한국인이 너희들 대표기구가 없으니까 우리가 관리하겠다. 그 지들이 이제 인심 쓰고 있는 거죠. 자기가 가까운 사람한테 주든지 로비 들어오는 애한테 주고 있는 거죠.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한국인 재산이다. 일본 재산이지만 그건 불법적으로 가져간 거니까 우리 재산이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한국인한테 넘겨주고 무상분배를 하든지 해라. 이런 거였던 겁니다. 어쨌건 입법원에 들어가긴 했지만 역시 활동은 여전히 임시정부의 활동하고 크게 차이는 나진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민족대학 설립운동으로 국민대학교를 설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익희 건국운동을 한번 정리를 했어요. 이건 국민대 설립이고 행정적으로 보면 행정연구위원회를 만드는 거, 법률적으로는 한국헌법을 만드는 거고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이건 설명은 안 됐습니다만 광국군 국내지대를 중심으로 군사단체 통합운동을 추진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창군으로 가는 기반이 되는 거고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국민대 기성회를 설립해서 교육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걸 왜 굳이 하는 거냐면 1946년 국대안이라는 아주 큰 사건이 발생돼요. 국대안이 뭐냐? 국립대학 설치안이에요. 국립대학이 지금 어디죠? 서울대죠. 서울대의 전신은 뭐예요? 경성제국대학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그 당시에 경성제국대학을 국립대로 만들다고 하니까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아니 독립된 국가에서 어떻게 일본 제국대학의 뿌리를 국립대로 하느냐. 그럴 바에는 성균관대. 성균관은 말 그대로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구의 유명한 뭐 볼세이 대학처럼 역사가 600년 된 이런 학교가 만들어지는 거였겠죠. 그런 걸 하자라고 하는 거였고 안 될 바에는 우리가 민족대학을 우리가 만든다. 이래서 민족대학 설립운동이 각각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최소한 국립대학으로 서울대는 안 된다야. 명분이 약하다 이거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대운동이 막 일어나면서 국민대학이 만들어졌는데 두 개가 똑같이 개교 날이 1946년 9월 1일 동일해요. 그래서 국민대 초창기의 교수들을 보면은 그 경성제국대학에서 교수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이리로 다 와요. 상당수가 와요. 그래서 교수들을 명단을 보면은 재밌는 현상이 나오는 거죠. 내가 최소한 자존심이 있지. 여기서는 못하겠다. 민족대학에서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쪽에 와서 이제 하는 그런 경우도 나오고 일부 신문에서는 국민대학이 이제 종합대학이라는 그 당시에 보도도 이제 동아일보나 이런 데서 나오게 됩니다. 어쨌건 그건 이제 대학 이야기고 신익희는 이제 한국 독립당을 탈당을 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2차 미소공의를 이제 개최하면서부터 입장이 이렇게 약간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백범 김구는 여전히 이제 남북 협상을 주장을 하고 있고 통일 정부를 수립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미소공의가 결렬되는 걸 보면서 신익희는 이제는 더 이상 미소가 합의를 하기 힘들다. 이념적으로 통합되기도 어렵고 이러니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한국 독립당, 그러니까 백범 김구는 여전히 남북 협상과 남북 통일을 주장을 하니까 여기서 이제 갈라서게 돼요. 그리고 이승만은 그 전에 이미 1946년 6월 3일 날 이미 단정 노선을 취하고 있었던 거죠. 그 정읍 발언을 치고 46년 제1차 미소공의 시작하기 전서부터 단독 정부가 맞다라고 이제 이미 선언을 한 거예요. 걔는 이제 단독 정부를 가야 한다. 남쪽이라도 우리가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건데 이제 여기서
좀 이제 내부적으로 전문가들끼리는 논쟁이 있어요. 신익희가 언제 그러면 들어갔냐? 이거에 대해서 상당수는 이승만 1946년 6월 3일 날, 좀 더 정확하게 하면은 정치공작대가 해체되고 독촉으로 만들어지는 1946년 4월 달에는 이승만하고 같이 했다. 왜? 독촉은 이승만이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는 그렇진 않다라는 게 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독촉 참여는 임시정부가 이게 독촉 참여한다고 돼 있지만 첫 번째 나온 거 보면은 임시정부는 정치공작체를 해체하고 미군정이 계속 요구해 왔기 때문에 대한독립 촉성 국민회 독촉과 합류를 결정한다라고 내부 문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100번 김구의 결정이야. 그러니까 초창기 독촉은 100번 김구하고 이승만하고 같이 합작을 해서 만든 거였지 이승만 혼자서 이끈 게 아니에요. 일정 정도는. 그렇게 합작이 돼서 만들었기 때문에 신익희도 자연스럽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1946년 8월 20일 제2차 신익희 구테타를 일으켰다고 이렇게 구테타를 일으켰다고 했잖아요. 임시정부 구테타잖아요. 미군정에 대해서. 그것도 한국. 그다음에 입법원도 한독당 명으로 해서 출마를 했고 그다음에 그 설명을 안 했지만 한독당 창당대 기념사에서도 여전히 신익희는 가서 연설을 하고 있어요. 1947년 5월 달까지도 신익희는 한독당을 떠나질 않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 형태의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고 그러다가 공식적으로 탈당한 것이 탈당 선언을 하게 되는 47년 7월 20일 전후가 되지 않겠냐라고 보는 게 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전제가 되는 것은 단정이라고 하는 것은 신익희가 단정으로 간 것은 결국 이승만 노선을 추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깔려 있는 거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단정은 전부 다 이승만 노선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깔려 있는 핵심적인 논리인데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이거예요. 뭐냐면 자료를 보다 보면은 그런 게 엄청 많아요. 그 민족자주연맹은 김규식이고 한국독립당은 100번 김구가 만든 당이에요. 이 두 당에서 이런 말들이 나와요. 남북협상을 하면서도 총선이 나오니까 총선에 참여해서 투쟁하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또 다른 말은 우리가 총선에 아무도 참석하지 않으면 이 신정부에는 전부 다 친일파들만 갈 것이다. 누군가는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라도 가야 한다. 이런 주장이 지방에서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앙도 있고 지방도 있고 여러 개가 있잖아요. 우리도 이제 민주당 혹은 뭐 국민의힘 당을 보면은 그 안에도 여러 사람들이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꼭 하나의 목소리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당이라고 생각하면은 여러 목소리가 나온 거예요. 물론 메인 줄기는 한국독립당이나 민족자주연맹은 남북협상이야.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일부에서는 총선에 참여해서 투쟁하자. 우리가 참여하지 않으면은 전부 친일파가 이 정부를 장악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라도 가서 개혁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재헌국회의원 1198명인데 우리는 지금 300명인데 당시 200명이거든요. 200명 중에서 2명은 제주도요. 그때 4.3이 있어서 그 선거를 못했고 198명이었어요. 총 인원이 198명인데 그중에서 85명이 무소속이야. 그리고 한국임시위원단, 한국 선거를 관장했던 거기에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분석을 쭉 했어요. 그러더니 반 이승만 혹은 반 한민당 계열의 인사들이 상당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실제 그렇고 이제 그 명단을 저도 이제 분석을 좀 해봤는데 그렇다는 거고 50선거에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50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상당수가 남한 정부 수립에도 참여해요. 그게 뭐냐면 조서왕 세력은 조서왕도 남북협상에 갔다 오거든요. 근데 남북협상을 가서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딱 내려와서는 더 이상 안 하려고 해요. 근데 남북협상에 갔다 오고 났더니 선거는 이미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때 가서 참여를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남북협상은 포기하고 남한 정부 수립으로 조서왕도 이미 들어선 거예요. 선거 바로 직전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선거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곧바로 만든 게 사회당을 만들어. 근데 그 사회당에 많은 소장파 의원들이 참여를 해요. 그러니까 선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조서왕한테 다 참여를 하는 거죠. 몇십 명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안재홍 같은 경우는 또 반대로 남북협상을 참여하지도 않았어. 50선거에도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부에 참여해서 개혁하는 것은 좋아. 그리고 거기엔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한 단적 정부에 참여하는 유형이 너무 복잡하게 많은 거야. 생각보다는. 단선적으로
나만 단독 정부에 수립한 사람은 전부 다 이승만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단순 논리다. 그렇게 보면 안 되고 다양한 것이 있다. 그러면 신익희도 마찬가지 아니겠냐. 신익희들 나만 단선에 참여했으니까 무조건 이승만이다. 이승만 노선을 추정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다양한 노선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 이 사람의 논리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최소한 그렇게 단정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제 재헌국회에 참여했던 소장파 의원들은 김구나 김규식 노선을 따라 그래서 반민특위 활동을 하고 농지개혁법을 제정하고 미군 철수안도 제안을 해요. 그래서 알고 보면 소장파 재헌국회의원에 국회 프락스 사건도 있어요. 거기 13명의 국회의원들이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돼요. 그리고 반민특위 요인 암살 음모 사건 여기도 15명인가 13명 정도가 암살 대상자로 지목이 돼요. 국회의원 중에 이렇게 26명 정도가 간첩이나 암살 대상자로 지목됐던 의회가 있었을까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모두 다 단정 세력이라고 해버리면 이것도 또 좀 문제가 있어. 뭔가 일 많이 했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평가를 해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참여적 개혁 세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의 위치를 일정하게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거고 신익희는 신익희 자체의 노선으로 봐야 한다라고 보는 게 제 입장 중에 하나인 거죠. 실제 이제 반민특위 요원 암살 음모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친일파 청산을 막 주장하니까 당시 대표적인 친일 경찰 노독술이나 최난수 같은 애가 테러리스트 백민태를 고용해서 노일한 의원 등 3명의 국회의원들을 38선 근처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나는 이남에서 국회의원 노릇하는 것보다 이북이가 살기를 원한다는 성명서를 작성하게끔 강제로 하고 그것을 3개를 국회와 언론 대통령에게 전달을 해서 38선 가는 길에 애국 청년이 죽이는 것을 연출을 시키려고 한 거예요. 국회의원 3명을 끌고 가서 38선에서 죽이는 거죠. 얘가 월북하다가 죽이는 것처럼. 얼마나 황당해요. 근데 여기에 이 3명만 있는 게 아니고 국회의장인 신익희입니다. 김상도, 김병로 여기도 있잖아요. 김병 대법원장도 있고 이청청 장군도 있고 무려 13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민태 테러리스트가 겁이 난 거지. 하겠다라고 해서. 근데 이 돈을 누가 주느냐 또 박흥식이 줘. 이 돈은 박흥식이 주고 총은 누가 줬느냐 노독실이 줘. 근데 일개 경찰이 국회의장을 필두로 국회의원 13명을 죽이는 암살을 하는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요? 경찰서장 정도가? 못해요. 이건 이승만이 개입을 했을 거라고 보는 거지. 실제 미군정 보고서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그 주한미 대사가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보고서를 만나 쓰거든요.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서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사건에 그 이승만은 그 이러이러한 작업으로 노회한 노독수를 법적으로 이렇게 그 석방시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고서를 쓰게 돼요.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가 개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다 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하고 있는 장본인이 이승만 정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고서를 쓰게 됩니다. 어쨌건 여기에 이제 신익희가 생뚱맞게 들어간 거지 또. 그러니까 암살 대상자로 신익희가 들어갔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근데 신익희가 친일파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와요. 민족을 팔아먹고 혹은 자발적으로 일본에 협력한다들은 다 신국가를 설립하는데 제외를 시켜야 한다라고 한다든지 미군정에 근무하고 있는 관료들은 모두 숙청 대상이 돼야 한다라든지 친일파 청산은 신정부의 우선 과제다라는 이런 말들을 하면서 친일파들한테는 신익희가 별로 좋은 모습은 또 아니었나 봐요. 그러니까 암살 대상자 리스트에 국회의장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가 버린 거죠. 그다음에 국회 뿌락치 사건에도 직접적으로 관여는 된 것은 아닌데 간첩단 사건이라는데 이것도 알고 보면 되게 골 때리는 사건이에요. 근데 어쨌건 이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 신익희는 검찰총장을 만나서 이문원 의원의 석방, 법무부 장관에 대한 그 의원들이 그 체포 보류 등등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것도 이제 대부분 이제 친일파 청산하고 연관이 되는데 친일파 청산에 적극적이었던 소장파 의원들이 이제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얘네들을 어떻게든지 그 탄압하기 위해서 이문원, 최태규, 이구수 의원들을 체포하고 나서
어떤 형식인지 묶으려고 한 건데 안 되다 보니까 경찰에서 정재환이라는 그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 정재환이 남로당 지령문을 노이란하고 이문원 등에게 줬다. 그래서 얘네들이 남로당 지령을 받고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다라는 게 핵심이야. 근데 미군 철수는 당시에 다 주장하고 있어. 백범 김구나 백범 김구 김규식 할 거 없이 이미 그 전서부터 주장하고 있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는 남로당 지령문에 미군 철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너희도 미군 철수를 주장하니 남로당 지령에 따라 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그 지령문을 이 정재환이래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노이란이나 이문원 입장에서는 자기는 모르는 사람인데 그러면 얼굴을 한번 보자. 삼자 대면을 하자. 그 변호사가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보여주질 않아. 끝까지 안 보여줘. 정재환이라는 여자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리고 이 사건이 판결이 이제 50년서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암살이 됐대. 간첩 혐의로. 보지도 않고 법정에 그러면 세워라라고 했는데도 세우지도 않고 본 사람도 없고 줬다는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는데 본 사람도 없고 그런데 이 여자는 갑자기 총살을 시켜버렸다는 거야. 정말 물증이 확실하면은 이 사람을 데리고 삼자 대면을 시키고 법정에 세우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황당한 거고 그리고 이 사건을 근데 또 하필이면 이제 조사했던 그 조사관이 다 최은하라든지 그 다음에 오제도라든지 사강욱이에요. 이게 전부 다 친일파들이야. 일제시대 경찰 활동을 했던 사람이나 검사나 이런 애들이에요. 사강욱도 마찬가지고 판사도 요즘에 판사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 판사들이 거의 대부분 다 친일파들이 많아요. 특히 대법관들의 리스트를 제가 쭉 확인했거든요. 이승만태에서 박정희 때까지 쭉 보면은 친일 인명 사전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수두룩하게 등재돼 있어. 대법관들이요. 사강욱도 마찬가지예요. 친일파인데 얘가 대법관이에요. 그것도 10년간 해요. 이 사건을 잘했다고 해서 훈장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좀 개운치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런데 최근에 그 진화위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고문에 의한 사건이었다라고 인정을 했어. 증거가 나오거든요. 그 당시에도 이문원이나 노이란이 이제 재판 과정에서 나 이거 너가 그 남로당 거기에 당원으로 입당서를 쓰지 않았냐라고 하니까 내가 쓴 게 아니고 고문에 의해서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게 남아 있어요. 지금도 신문에도 나와 있고 자료집에도 나와 있어요. 판결문에도 있고. 그러면 판사 입장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 판사가 정상적인 판사면 검사한테든 경찰한테 물어봐야 할 거 아니야. 야, 너 진짜 고문했어? 이렇게 물어봐야 하는데 다음 질문, 그냥 다른 질문으로 가요. 들었는데 신경을 안 써. 그거 들어가. 이게 이제 사강욱이에요. 그러니 이건 검사나 판사나 할 거 없이 다 조작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끼리끼리 한 것 같아. 어쨌건 이런 사건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문원이나 그 신익희도 검찰총장에 많아서 이런 석방을 해야 한다. 의원 체포는 보류를 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원 체포는 충분한 조사를 한 뒤에 이루어져야 하는 거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간첩 혐의로 다 구속을 시켰어요. 무려 13명을. 그래서 지금 이 세계 최초의 국제 간첩단 사건이라는 어마어마한 명칭으로 지금도 교과서에서 불려지고 있는 거죠. 어쨌건 그러고 있고 진짜 시간이 없네. 그리고 이제 부산 정치 파동이 일어났었는데 이게 이제 또 계엄이잖아요.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이제 만든 거예요. 이게 맨 처음에 대통령인 이승만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국회 내에서 다수결로 이렇게 된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뽑은 거야. 이걸 간접 선거라고 하고 국민들이 뽑는 것을 직선제라고 해. 근데 이게 몇 년 지나고 나더니 국회의원들이 이승만이 지금 골 때리는 것 같아. 그래서 다 반대를 하는 거야.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로 가면은 대통령으로 임명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법을 바꿔서 이제는 직선제로 가자라고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거부했다가 이제 그것이 나오니까 국회에서는 막 거부를 한 거죠. 그러니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는 거야. 이게 52년면 전쟁통 아니에요. 자기는 대권 집권이 더 중요한 거야. 전쟁보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고 국회의원 통근버스를 연행을 해.
그 50명을 국회의원들을 연행을 잡아놓고 50명이 빠져버렸잖아. 그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반대하는 50명이 빠지니까 198명 중에서 50명이 빠지니까 3분의 과반수가 금방 통과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통과를 시켜서 직선제가 된 거예요. 이걸 부산 정치 파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 가지가지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써먹은 게 요즘에 말한 그 비상계엄을 이럴 때 써먹는 거예요. 악의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불법적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거고, 이때도 이제 신익희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반대를 했고, 근데 더 큰 문제는 뉴델리 미래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번에는 이제 또 2년이 지나고 나서는 종신 대통령제를 만들고 싶은가? 2번, 3번 했는데 3번까지는 하는 것으로 이제 법이 만들어졌는데 3번 했더니 그거 갖고 부족해. 그냥 평생 왕처럼 종신, 내가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자. 초대에 한해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걸 만들려고 하니까 다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이에 뉴델리 미래 사건이라는 게 나와요. 그게 무슨 사건이냐? 이게 사건 발표가 54년 10월 달에 발표되는데 신익희가 1953년 6월 달에 이제 국회의장으로서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대관식에 참석을 하게 돼요. 근데 오는 길에 인도 뉴델리라는 공항에서 신익희가 조수왕을 만났대. 그 조수왕을 만나서 김일성하고 이승만을 배제한 제3정권을 만들려고 하려고 했다라는 구테타 계획을 말을 한 거예요. 그것도 남북을 구테타를 일으켜서 얘네들이 정권을 장악하려고 했다. 남한은 신익희가 구테타를 일으키려고 하고 있고 북한은 조수왕이 그때 이제 북한에서 조수왕은 북한으로 올라갔거든요. 한국 전쟁 때 끌려갔다고 하니까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당시 비행기가 뉴델리에 있었던 것은 단 30분밖에 없을 때 환승을 위해서. 여러분들 해외여행 가서 환승을 해봤지만 30분 동안 환승은 그 자체가 힘들어. 불가능해. 부랴부랴 뛰어야 돼. 환승하기도 바쁜데 이 협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익희 회고록에 이렇게 나오지. 인간이 이렇게까지 악독할 수 있는지 참 개탄스럽고 한탄스럽다. 이렇게 이제 너무 아마 신익희가 이 사건 때문에 이제 되게 극도로 이제 이승만을 싫어하게 된. 그래서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최선봉에 서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이거예요. 뉴델리 미래 사건이요. 다른 사건은 여러 사람하고 같이 물려 있었는데 이건 딱 신익희만을 타켓으로 한 거잖아요. 신익희를 죽이겠다는 거니까. 말도 안 되는 조작 사건이잖아요. 그 뉴델리에서 30분 만에 남한을 점령하려고 했다. 이런 거니까 그런 거고. 그 과정에 또 4.4.5 개헌을 하게 됩니다. 초대 대통령에 한해 삼선 개헌을 하자라고 하는 것을 국회에 상정을 했는데 3분의 2가 돼야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 3분의 2가 136표인데 135명이 찬성을 한 거야. 그래서 한 표가 부족해. 근데 이 정부에서 또 머리를 쓴 거야. 한 명? 203명이 3분의 2는 135.3명이라는 거야. 0.3명이라는 거지. 4.4.5입을 하면은 0.6명은 36명이지만 0.5 이하는 35명이 135명이라는 거야. 사람을 이제 나눠서 밑으로 따릉을 시키는 거죠. 이게 유명한 4.4.5 개헌이에요. 결국은 그렇게 통과시킨 거예요. 그래서 56년에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 겁니다. 참 가지가지한 거죠. 이 대통령이 별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다 써갖고 한 거야. 그래서 최초의 이때 이제 민주당이 발족을 하고 이제 전통 보수 야당이 만들어내요. 왜 보수 야당이라고 표현하냐면 이때 이제 진보당이 만들어져요. 조봉암이 진보당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진보당이 있고 또 이제 보수 야당으로서 이제 민주당이 있었던 거죠. 지금이 민주당 이 뿌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쭉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누구한테 정치적인 입문을 했냐? 조병옥이에요. 조병옥.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저 사람들이 이제 어린 김대중을 데리고 정치 입문을 시켜준 장본인들인 거죠. 저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돼서 대통령 선거가 되게 되는데 자유당에서는 이승만하고 이구궁이 대통령과 부통령이 되고 민주당은 신익희와 장면이 되고 그때 이제 조봉암하고 그 후보 단일화를 계속 하게 됩니다. 이때 나왔던 아주 중요한 구호가 못 살겠다 갈아보자. 못 살겠다 바꿔보자. 이거예요.
그 이후에 70, 80년대도 이 구호가 엄청나게 했는데 처음으로 이 구호가 만들어지면서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파급이 된 거죠. 그래서 서울 백사장 유세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유세가 있어요. 전 국민이 60만인데 서울시 인구가 60만인데 그 서울시 한강 백사장에 30만 명이 모였대요. 그러니까 거의 2분의 1이 모인 거죠. 어마어마하게 모인 거지. 그만큼 지긋지긋한 거야. 이승만 정권이 이제는 피곤한 거야. 그리고 신익희를 지지한 거죠. 그런데 뇌출혈로 이제 5월 5일 날 갑자기 죽게 되는데 이것도 여러 음모설서부터 여러 개가 있긴 해요. 근데 그 뭐 다 정리가 될 수가 없는 거라 그런 거죠. 그리고 증명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여간 뇌출혈로 죽게 되는 거고 이때 이제 장례식을 하는데 이 장례식을 이승만 입장에서는 대대적으로 국민장을 해주고 싶겠어요? 그게 선거운동이잖아. 거부하는 거야.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신익희 선생이잖아. 국민들이 선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되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그때 피검된 사람만 700여 명이 잡혔다고 할 정도로 대대적으로 나와요. 이게 이제 반정부 시위가 이제 본격화되는 이 과정이 되는 거죠. 근데 선거 결과를 딱 봤더니 기가 막힌 게 이승만이 504표를 맞고 조봉아 216표를 맞는데 신익희 추모표. 신익희는 없는데 추모표가 185만 표가 나온 거예요.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60만 표 중에서 이승만이 20만 표고 신익희가 28만 표를 받았어. 더 많이 받았어. 나오지도 않은 사람이 28만 표로 더 많이 받은 거죠. 그러니까 신익희가 나왔으면은 대통령은 됐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부통령은 민주당에서 나와. 장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은 자유당이고 부통령은 민주당이 되는 희한한 당이 다른 거죠. 두 개 다른 선거가 된 결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도 되게 재밌는 아이러니한 것을 만들어졌는데 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어쨌건 이렇게 신익희 민족운동은 일제시대 미군정 정부 수립 이후에 여러 형태로 이루어졌지만 이런 운동이 밑바탕에는 제가 보기에는 신익희 노선은 어느 하나로 깨끗하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선을 긋기에는 좀 복잡한 행로를 걷고 있는데 이것을 저는 실용주의, 양명학에서 자기네 가학에서 배웠던 실용주의, 현실주의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맞을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저는 실용주의 정신이 아닐까라고 보는 거고 그 밑바탕에 그것은 그 실용주의는 민족과 국가 그리고 국민들을 위한 그것이 우선이다. 이념이나 뭐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최근에 이제 이재명 정부도 실용주의 정부라는 것을 이제 노선을 좀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나왔던 여러 이제 특히 그 트럼프 같은 경우 아주 극도의 그 국수주의적인 모습 속에서 우리도 역시 이런 실용주의적인 정신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